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제 이름이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작동 과정을 좀 약간 좀 미시적으로 보고 좀 정밀하게 보는 그런 심리학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학과는 또 좀 결이 달라서 또 흥미롭다, 좀 어렵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제 또 차차 또 알게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요. 자, 결국 다 떠나서 이 김경일의 지혜의 밤은 이렇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그러길 원하시죠?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또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쯤은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또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수다를 떨면서 그런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한 시간을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일부를 한번 이제 한 시간의 절반인 일부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이번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10월의 주제를 그냥 제 마음대로 불안 불안이라고 정했어요. 불안할 때 저도 많거든요. 자, 이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한번 다뤄야 되고 봐야 되고 또 해결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심지어는 사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내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분이 누구일까 정말 궁금하고 고민하고 해봤던 차에 오늘 제가 정말 이분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사실 불안한 우리 마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저한테 어른은 아니고요. 저한테 선배, 저보다 약간 앞서서 삶을 살아가시는 선배 한 분을 모셔보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있으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이시고요. 한양대학교 교육과학과의 유영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영만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간략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다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명함에다가, 대학 교수도 쓰고 다니지만, 저를 대중들한테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까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겨울에는 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김경일 교수님처럼 사람의 인지를 연구해 사람으로부터 연구하기보다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 가서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지 그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방식, 저마다의 원리, 이유 이런 걸 좀 도출해서 그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이제 지식 생태학 이렇게 한번 만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지식 생태학자 그러면 유형만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식 생태학회도 있죠. 네. 얼마 전에 연구자들, 학자들이 모여서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정년 퇴임하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학회를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래서 그때 큰 슬로건이 이거였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면 생계가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계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도 코로나도 다 생태계를 파괴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독립된 학문의 어떤 전문가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부회장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네. 이건 제가 원해서 제가 원래 부회장 전문이에요. 학교 부회장 전문인데 왜냐면 회장님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꾀를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댓글창에 막 그 언어, 그러니까 유영만 교수님 하면 언어 유희, 예, 언어 유희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언어 마술사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한테 유영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밥 먹거나 술 먹을 때 들으면 말이 맛있어요, 진짜. 아, 말이 맛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언어 그냥 대화를 했는데도 밥 먹은 것 같은 느낌?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선배님. 제가 왜 선배님이라고 하면 뭐 같은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보다 이게요. 저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시죠? 네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유영만 교수님이랑 한번 그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친구 사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격분을 했죠. 제가 저보다 많이 형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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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아마 대학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을 테니까 네, 지금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 모든 방청객들께서 네,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경인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도 다루지만 저는 30년 이상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제 얼굴이 동안인 이유도요. 그거구나. 예, 네.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거든요. 네, 네. 참 이러니 어떻게 당해? 네. 자, 우리 질문들이 좀 좋은 질문들이 모아졌잖아요. 이게 참 좋은 질문, 그다음에 의미 있는 질문 받고 또 대답하고 또 네, 같이 네. 또 나도 질문하고 이럴 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런데 저희가 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엄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유영만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 달라고 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 네,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인생 뭐 1막이다 2막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래요. 인생 후반전.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요새 뭐 생물 막 네. 의공학 뭐 생명공학 전공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신대요. 재수 없으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유영만 교수님이 재수가 좋으시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120이나 123에 깨끗이 끝내실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네. 그때가 현재 기술로 조금 아픈 7년이 될 거라고. 이런데 진짜 120을 넘길 가능성이 매년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진짜 아직 전반전 안 끝내신 것 같아요. 네. 후반전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맞이하시잖아요, 후반전을. 네. 근데 교수님께서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래도 뭐 인간인 이상 네. 불안하실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 교수님이야말로 뭐 별로 불안한 게 없이 얼굴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운 좋게 대학 교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저도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의 불안감이 이 용접을 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서 정말 그때만 해도 이제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 체험을 했었어요. 기능사 시험을 보는데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거 철판에다 구멍이나 크게 뚫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판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던. 그러니까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자격증 시험 보는 게 굉장히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게 불안감이었었고요. 두 번째 제가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경기도 평택 가서 또 근무를 했었거든요. 발전소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제가 고시체험생 수기집을 읽은 거예요. 거기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크게 깨달았죠.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시 공부를 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결론적으로 제가 한양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과연 내가 고시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까? 이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시공부하던 책을 이제 달밤에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리는 사건을 그 유명하게 역사적으로 그 분석갱유 사건이라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고시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그 분석갱유 사건을 토대로 딱 지워버리고 네, 네, 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불안은 이거였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인생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그때마다 인생 전반전을 저는 50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인생 50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네.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울트라 마라톤에 한번 뛰어보겠다. 울트라 마라톤이 네, 6박 7일 동안 하루에 40km씩 250km를 달리는 건데요. 그래서 인생이 왜 사막인지 네. 사막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이런 상황에서 막 뭐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 우리 또 김경일 교수가 와서 또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고 그러고 막 연락 오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데 거기 사막에 가서 진짜 마라톤을 뛰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불안한 게 또 뭐냐면 이거 내가 낮에 40도가 넘는데 사람도 죽는다는데 이거 죽진 않을까? 그러게요. 그 버틸 수 있나? 근데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주를 못하고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서 사막에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에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네. 막 마지막에 정말 반전. 네. 그래서 사막에 가서 이제 인생 전반전 뛰었으니까 후반전 어떻게 될까 사막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막이 왜 사막이냐면 이게 아침 7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서포티드라서 자기가 본인이 밥을 해 먹는 거예요. 3끼. 그리고 이제 텐트에서 잘 거려고 다 짊어지고 뛰는 건데. 이게 마라톤인데 그거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에는 딱 출발할 때 저는 그걸 인생의 서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막. 시작하는 막이 아침 7시에 시작이 돼요. 그 두 번째 인생의 2막이 뭐냐고 봤더니 사막은요. 가도 막막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막의 밤은요. 별이 쏟아지는 적막한 밤이 와요. 이게 인생 3막, 적막.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이 뭐냐면 네 번째 막. 사막에도 주막이 있어요. 주막은 술 파는 주막이 아니라 오아시스. 목마른 사람들한테 이 갈증을 해소하는 사막에 주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막에 인생이 이 사막이 있구나. 근데 아무튼 저는 인생 전반전을 뛰고 사막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일몰 사진이요. 사진을 사막이 딱 붉게 막 물들기 시작해요. 저녁 7시 전에 좀 전에. 그러면 그걸 감상하다가 이게 컷오프 타임이 있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감상하다가 내가 잠시 착각한 거예요. 나는 여기 여행자로 온 게 아니라 레이스를 뛰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는 순간에도 그 사막의 경이로운 일몰의 그 감각 그리고 40도가 넘는 장면에서 온전히 나의 육체로 그 열기를 견뎌내면서 사막에서 레이스를 뛸 때 그때 그 어마어마한 고독감과 뭐랄까요 그 엄청난 고통인데 그때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았냐면 여기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40도 넘고 여기가 이제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짝 들었더니 바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 바람 하나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단데 가서 행복 찾지 말고 내 주변에 행복이 널려 있는데 나는 너무나 행운을 찾으려고 주변에 행복을 짓밟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막에 죽을 뻔한 체험을 한다면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네. 아니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왜 잘 정제된 책을 오디오북으로 바꿔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제가 그 유영만 교수님이랑 이게 밥 먹거나 가끔 가볍게 술 한잔 하면 진짜로 왜 오디오북 듣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말들이 계속 옆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앙스트가 불안감이라는 뜻이고 블리테가 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나무가 평상시에는 꽃을 안 피우다가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평상시 수백 배의 꽃을 피운 다음에 종족 보존 욕구에서 씨앗을 쫙 퍼뜨리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니체도 한 1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대작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극심한 불안감이 창작의 꽃을 피운 것 같아요. 그 베토벤도 청력을 거의 상실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불안감이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패배감과 공지로 몰아붙이는 어떤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작의 열매, 불꽃을 피워내는 그 원료가 저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대인들이 불안한 게 창작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 저는 이런 또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 질문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주위에 그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심지어 70대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중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상하게 옛 성현들의 말씀을 보면 뭐 부록이다, 지천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좀 중년에 들어가면 이제 완숙해질 것 같고 이제 고민도 적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중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사실은 요즘 삶이 좀 쉬워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경우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러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마 그 이전까지 살았으면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걸 다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곤란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 하나가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집착, 어떤 거기에 어떤 뭐랄까요, 그 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 비교에 대한 불안,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이 강남에다가 나는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제주에 꽤 있죠. 마련을 했고 거기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 첨단 오디오 서라운드 시스템도 설치했어요.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해 보니까 서리봉투를 집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시설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는 그걸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또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반강제적으로 주어지는 목표 달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슈퍼에 가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짜먹는 죽이 나온 거예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 저는 직장인의 행복 지수는 아침 먹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침을 2시간 드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이고 아침을 2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막 운전할 때 빨간불 켜있어 짜먹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란불 켜서 또 짜먹고 가다가 신호등을 잘못 봐가 들이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지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어디까지가 사실고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목표, 그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자꾸 내가 그거를 맞추려고 하고 따라잡으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목표 달성하는 속도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속도는 사람들을 점점 불안하게 할 뿐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밀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어떤 충만감, 이런 게 저는 밀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밀도감이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둘이서 굉장히 밀도감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도 있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 불안감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색다른 불안감들이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불안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철학자 키에르 케르코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불안감을 아예 자유의 가능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어떤 징조가 올 때 불안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지혜로 덤볐을 때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 불안감은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는 저는 텃밭이자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한테 경고 메시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전과 다른 삶을 그 사람한테 준비하도록 경고를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네. 친절한 안내문이군요. 친절한 안내문. 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도 좀 다시 해야 되고 뭔가 네가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으니 새로운 무장을 해서 난국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불안감은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각성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일도 잘하시고 성과도 좋은 편이지만 옆에서 보면 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삶을 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가 김 교수, 그 기분이 좀 좋아 보이셔서 김 교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좋은 일 있어. 왜? 뭔데? 했더니 불안해.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뭔가를 바꿀 때가 주는 시그널이 나한테 온 거래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 기분 나쁜데 내 안에서 셀프로 지금 이게 와서 가지고 불안하네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그 말을 바꾸시는 걸 봤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진짜. 자, 근데요, 이제 요쯤에서 한번 이제 또 제가 아무리 또, 후배 세대지만 요쯤에서 또 이렇게 멋진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번 돌직구가 한번 나가고 싶은 느낌? 왜 단도직입적인 어떤 질문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후반전 남은 인생, 앞으로의 인생, 진짜 긴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약간 전조가 보였잖아요. 목표 달성하지 말고 저는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다 목표를 부산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재미있게 과정에 충실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했던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러니까 목표를 산물로 보지 말고 부산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중심이나 꿈 이런 거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꿈에 중독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나이에는 꿈이 없는 게 정말 당연한 거다. 그래서 꿈 꾸지 말고 꿈 깨라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꿈 꾸지 말고 꿈 깨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제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두 번째가 혁신. 남다르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전을 하면서 살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걸 다 합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가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저한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어떤 전문 용어로는 핵심 가치라고 하거든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다 추상명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 열정, 행복, 도전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 5가지 키워드가 저의 북두 5성처럼 하늘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김경일 교수 왜 만나냐면 굉장히 생각이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저는 눈이 동태눈인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안 만나거든요.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는 꼰대들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5가지 키워드가 저의 어떤 판단 기준, 어떤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방향타, 나침판. 저는 이 5가지 키워드대로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5가지 키워드대로 작은 스토리를 만들고 이 5가지 키워드대로 책을 쓰고 5가지 키워드대로 나가서 강의하고 5가지 키워드대로 세상을 바꾸고 저는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해서 저를 확 쳐다보시는데 제가 할 뻔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랑 동년배가 아니시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나 봐요. 학생들 보면 제가 유영만 교수님은 나이로 물어보시면 안 돼. 연세로 표현해야 되는 분이야. 막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그럼 학생들도 이렇게 깜짝 놀라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셨냐고.
사실 뭐 젊게 산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치들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들도 대부분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대부분 부산물로 부산물로. 그게 나온 네. 거잖아요. 네. 무언가를 그냥 해내가는 뭐 그 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과학적 발견이 그렇게 부산물이 많은 것들인데 혁신이 우리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게 또 참 또 한 수 배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불안이 반갑다 불안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남은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하고 그 불안으로 해서 또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한번 딱 한마디 이렇게 좀 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네.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일 교수님이 또 조언을 해주라고 그래서 해보면 그러잖아요. 팁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연구적으로 어떻게 밝혀진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한 4% 정도 된대요. 나머지 96%는 우리가 막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고민해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립한 대학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걱정대학교,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자포자기 전공. 네. 잠깐만요. 네.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자포자기 전공. 네. 잘 기억하시네요. 전 방금 전에 웃느라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네, 나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그런 대학은 절대 가지 마시고 그런 대학, 네. 제가 저 대학을 그럼에도라는 섬에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에도라고 하는 네, 섬에. 그럼에도가 섬이거든요. 나 이럴 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네, 그럼에도 옆에 드리대학교,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네. 뒷수습 전공.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 아이디어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움직인 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려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도전도 해보시고 그러면 뭐 안 되면 다시 해보시고. 예. 드리대학교 부석고등학교는 또 아님 말고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언어적 유희이지만 언어적 유희에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생각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 달 걸려요. 근데 진짜로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그냥 툭툭툭 하고 나오세요. 이거 사적인 질문인데 네. 이게 연습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능인가요?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교수나 저나 이제 말하고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나 글은 언어라는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내가 이때 어떤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낼까. 그래서 이게 언어를 조율하고 바꿔치고 배치를 바꾸고 이런 걸 이제 언어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불쑥불쑥 또 파생적인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부산물이네. 그렇죠. 부산물이네. 네. 부산물 덩어리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이제 재밌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부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분은 옆에서 이렇게 콩고물을 주워 먹는 그런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네요. 정말 재밌고요. 지금 그래서 관찰력의 신동이라고 한 분이 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일부를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또 이게 항상 같은 포맷으로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연을 또 저희가 받았어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말 좀 이런 사연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 김경일의 지혜의 밤에서 2부에는요 이제 보내주신 사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질문 말고 보내주신 그런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근데 다 떠나서 유영만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죠. 정말 왜 이렇게 딱
틀어놓고 뭐 배경음악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후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게 제가 1회 출연자로 또 영광스럽게 출연해가지고. 네. 자,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가 읽을까 아니면 다른 분이 읽을까 고민을 좀 하는데 이번에는 제작진이 무조건 유영만 교수님 읽으셔야 된다라고 네. 하셔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KMG의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1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10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태였는데요. 마침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니 두렵지만 용기 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 직장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욱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익숙함에 길들여져 안일하게 살았던 젊은 날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10년간 한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하며 열정을 불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라고요. 용기 내어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고 보니 안일했던 젊은 날이 더욱 후회되는 것 같습니다.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남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법, 이런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김경일 교수님과 유영만 교수님께 여쭙기에 너무 사소한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사소한 고민일까요? 그렇죠? 네. 정말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왜 기업에서 이런 강연이나 세미나나 자문하다 보면 왜 이제 이직한 분들을 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왜 경력 직원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회한이 갑자기 새로운 직장에 심지어는 적응을 잘하고 계신데도 예. 그러면서 마찬가지의 또 이런 실수를 내가 지금 있는 이 새로운 삶에서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정말 딱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거의 아마 뭐 몇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쿵푸 팬더라는 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아니 진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현재는 프리젠트. 프리젠트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후회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현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보니까 현재를 바꾸면요, 과거가 후회했던 경험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다시 회생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 기억에 이문재 시인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는 흘러가서 저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친구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형님. 네,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현재를 바꾸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이렇게 이제 혹시 실패했고 후회했던 것들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디딤돌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어떤 발판으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야. 왜 이제 주신 그 사연이 왜 지난 삶에 대한 후회는 좀 줄이고 남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법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쿵푸 팬더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맨날 웃긴 장면들만 보느라고, 그거 다 놓쳤는데, 영광 교수님 그런 거 안 놓치시는구나. 그러니까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리고 현재는 프레젠트. 프레젠트. 현재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프레젠트. 뜻이잖아요. 그렇죠. 프레젠트. 명언이구나. 그런 명언이 있었군요. 네. 근데 맞아요. 그 프린스턴의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그 인지심리학자가 네.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근데 그 항상 지금 프레젠트 셀프, 지금의 셀프가 과거의 셀프를 각색하고, 네. 그리고 미래의 셀프를 이기고 있고 결국 걔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바라보고 임하느냐가 사실은 과거 미래 다 바꾸는 거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는 그 상상의 재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부실한 사람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도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저처럼 예전에 막 용접도 하고 고2 때 술도 마시고 뭐 애들 조합해가지고 무기장학도 맞고 저 유흥가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제가 꽤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들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Connecting the dot. 점을 연결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직간접적인 모든 몸에 남겨있는 흔적들, 이분이 후회하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점을 연결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이 사람의 새로운 가능성의 텃밭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한 분께서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 책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퓨처 셀프에 관련된 내용도 이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좋은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빵 터진 게 용접 기능사인가요?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군대에서 그 면제가 된다는, 저는 그거 저희 때는 없었잖아요. 네, 그게 그 특성화 공고라고 그래서요. 뭐 금호 공고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맞아. 자격증을 따고 그 이제 소위 방위 산업차라고 그래서 그렇지. 정부에서 정하는 데 가서 근무를 하면 군대 간 걸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용접을 하다가 물론 자격증이 떨어져서, 근데 지금 이제 이분하고 빗대어서 그 경험을 다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이제 용접에서 저 자격증 1차 시험에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철판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네, 화가 나가지고 용접봉을 녹여가 철판을 구멍에다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철판하고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철판하고 보름달을 절대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과거의 아픈 실패 체험 때문에 철판과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어서 많이 들어본 시일 거예요. 네.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연탄. 연탄자 함부로 차지 마라에 안도현 시인의 시를 패러디한 거죠. 야, 근데 패러디인데 참 재밌는 패러디네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하기보단 뭐 슬픔도 뭐 막막함도 그다음에 심지어 고통스러움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것도 뭐 엄청난 뭐 의지라든가 뭐 대단한 뭐 신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해나가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얼굴이 더 그 소년 같은 얼굴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잖아요. 점을 연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커넥팅 더 닷, 점을 연결하면 그 선이 되는데, 선이 저마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의 삶의 선과 제가 살아온 삶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은 누구나 다 곡선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올라갈 때, 좌절할 때, 불안할 때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 락자가 즐길 락자거든요. 올라갈 때 즐겁고 내려갈 때도 즐겁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게 즐거운 오르는 즐거움, 내리는 즐거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잖아요. 저의 면상은 제가 만든 선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면모를 바꾸려면 선을 바꿔야 되고, 선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찍는 점, 수많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꾸면
경험의 선이 바뀌고 선이 바뀌면 그 사람의 면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점을 찍었으니까 그런 점들이 연결돼서 또 다른 점이 되는데 그 주역에 보면 사자성어 중에 이제 물극 필반이라고 나와요. 물극 필반이요. 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항상 내려갑니까? 네, 내려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극에 달하면 반드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반전을 일으켜서 또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반전. 물론 막걸리 먹을 때 먹는 반전도 있지만 여기서 반전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되면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제작진 그 책 한 권 나왔다 벌써 분량. 정말 그냥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보면 왜 지금 이분은 40대 이직하신 거지만 이게 워낙에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왜 우리가 인구는 또 줄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워낙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강남역 같은 데 가서도 12시 넘어서 술집들이 문을 못 여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적어서. 그리고 제가 막 심지어는 어떤 수도권에 있는 협력사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기업을 갔는데 신입사원의 거의 대부분이 55세 여성이세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던 게 이제 거의 한 명도 지원 적 없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잠깐만 차라리 아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이제 시간이 좀 있는 여성분들이 차라리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더 낫네. 이게 전업주부들의 리턴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직이 아니라 이젠 이직 정도가 아니라 50대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세요. 오히려 이제 이전 커리어는 전혀 걸었던 삶과 달리.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생 이모작을 하라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의 전반적인 주제가 이제 후반전 뛰는 사람들의 삶의 불안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책을 쓰는 게 취미 생활이라서요. 제가 이제 책이 98번째 책이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죄송한데 이제 끈기보다 끊기. 그 다음 책이 또 나오나요? 끈기보다 끊기 책 다음으로 이제 98번째 책이 나오는데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 책 전체의 컨셉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네네네. 어느 2분의 1이냐? 부제목이 이제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세까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넌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50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냐면 절반으로 줄여야 될 게 있고 2배로 늘려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분분도 이제 포함해 다른 분 많은 분들도 이제 이렇게 쫙 살았잖아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시키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누가 정한 기준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겠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2분의 1 반으로 줄이고 곱하기 2배로 늘리면 놀랍게도요.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니까 딱 1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전대미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 나가 되려면 아이. 절반으로 줄이고 2배로 늘리고. 그럼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절반으로 줄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뭐죠? 체중? 죄송합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될 거는 뱃살. 맞구나. 2배로 늘려야 될 거는 마치고 슬픈 건 처음이네. 2배로 늘려야 될 거는 익살. 뱃살 익살. 이런 걸 제가 딱 5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50개를 여러분 실천하시면 인생 후반전 50세 건강 100세 보장한다.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고 즐거움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막 무릎을 계속 치게 되네요. 무릎을 계속 치는데 뱃살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 뱃살을 보고 그렇게 걱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김경희 네. 이제 내가 한번 손잡고 끌고 가서 운동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일단 제가 워낙에 먹성이 좋으니까요. 제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다 상한 음식이라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잘 먹는데 지금도 먹성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니 잘 먹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이제 물끄러미 그날 근데 제가 또 그날 약간 분홍색, 핑크, 네, 또 그런 또 셔츠를 입고 갔는데 원래 절대 지적을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경이라 뱃살은 좀 빼야 되겠다. 저 그래서 그때 그 2달 전인가요? 그때 그 말씀하셔서 솔직히 약간은 뺐습니다. 약간. 오늘 좀 TV 출연도 또 하고 그래서 또 말씀하게 하고 와요. 여러분 몸매가 망가지면 네, 2분의 1 줄인 뱃살, 네, 그리고 익살, 네. 사실 그런데 저는 그 유학만 교수님 책 한 20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책으로.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7, 8년 전에 같은 분의 책이구나.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읽다가 잡히는 대로 저는 책을 읽다가 그래서 이분은 누구실까라고 했는데 사실 책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정말 좋은 책들이 이런 책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작이 가능하지? 사실 저도 책이 아주 한 권만 낸 건 아니지만 다작이 가능한데 다 책들이 참 좋다. 이게 다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네. 이게 이제 이분 질문한 거하고 연결시켜서 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저마다의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책은 어렵고 어떤 책은 쉽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혹시 만져보셨나요? 읽어보신 거 만져보셨어요? 네. 한번 꼭 만져보세요. 감촉이 다르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 어려울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니체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니체처럼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니체의 삶을 본인이 삶을 자기 걸로 쓴 그 니체의 책이 안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능가하는 글을 읽을 수 없고 내 삶을 능가하는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글감의 원료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삶과 글은 물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대필 작가 시켜가지고 막 엉뚱하게 그런 거 금방 또 이렇게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좀 그나마 이렇게 다양하게 다작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 삶을 어제와 다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막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안나 푸르나 가서 또 안나 양이 푸르다는 걸 확인하고 왔고요. 이렇게 제주도 100km 마라톤 뛰다가 또 이렇게 음주 검사도 해보고 아무튼 이런 딴 짓을 하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저는 딴 생각을 하는 방법은 앉아서 생각해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어제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것만큼 제가 보기에 그 삶의 결론으로 생긴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또 다른 삶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사는 삶만큼 생각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으로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작의 첫 번째 비결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한테 밥 먹다가 한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평범한 삶이란 건 없다. 네. 하지만 변화 없는 삶이라는 건 있다. 네. 근데 그 변화 없는 삶이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근데 그 변화가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다. 맞아요. 작은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네.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랑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빈도를 늘릴 생각을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들은 다 이게 앞뒤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식 채널 동영상에 잠깐 그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경험은 글을 잘 쓰는 모든 일의 안주인이다.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그래서 제목이 경험은 안주인이다만 딱 써 있어요. 가운데가 생략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명작을 쓴 사람들을 보면 일단 삶이 파란만장해요. 맞아. 그래서 키케로가 이런 명언을 남기는 게 나와요. 세상이 타락했다. 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잡것들을 지시는 하나씩 보여줘요. 그리고 허먼 멜빌 소설 백경 쓴 사람, 그 사람 포경선 선원이었거든요. 네. 프란츠 카프카 우체국 직원이거든요. 낮에 중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잡것들을 사례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바뀝니다.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려. 그 잡것들이 싹 지워지고 뭘로 바뀌어요? 작가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작을 쓰려면 잡것이 돼야 된다. 그런 잡다한 체험, 작은 경험들의 체험. 그 잡초지가 잡다한 체험을 네.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글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보기에 책을 좀 뭐 다양하게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많은데, 경험은 많은데 이 경험을 번역해서 표현할 언어가 부실하면 경험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거를 정말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그 전달할 때 매개 수단이 뭐냐면 이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 방식을 끊임없이 계속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하다. 그래서 개념과 체험이 만났을 때 융복합돼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폭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창의적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바꿔야 되지만 체험하고 개념만 바꿔도 많은 생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두 번째 분량이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기 제주도에서 그 마라톤 하실 때 그 일본 친구가 하나 그 마라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전 그게 참 느낌이 오래 가는데 오늘 이제 벌써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째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 100km 마라톤을 뛰는 게 이게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건데요. 그걸 뛰셨다는 겁니다. 네, 첫날은 한라산 중턱 30km 올라갔다 오고요. 둘째 날은 해변도로 30km 뛰고 마지막 오름 언덕 20km 왕복을 해서 100km를 뛰는 건데 3일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저는 이제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감상하고 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상하면서 뛰면서 둘째 날 해변도로 뛸 때 저 막걸리 집이 보여가지고 제가 막걸리를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율하는 행복감이 와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제주도 땅이 내 땅처럼 보이는. 그래서 결승선에 가면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 여러분 음주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네, 음주 검사 아직 안 하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1등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행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은 이 과정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음주 마라톤이지만 이렇게 이상한 짓도 한번 해보고 일탈도 해보고 그래서 그 저펜 레일로드 일본 철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험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모험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대책 없이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만 달려가잖아요. KTX 타고 부산 2시간, 3시간도 안 걸려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대책 없이 구미역에 내려요. 구미가 땡겨가지고요. 여러분 대책 없이 아무 역에나 내리면 진짜 거기 대책이 널려 있어요. 대책 없이 낯선 음식도 만나보고 낯선 사람, 낯선 환경도 만나보고 이래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깨우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목표 달성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후반전을 살 때는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머뭇거림, 멈춰서서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봐서 이렇게 일탈해서 다른 데도 가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낯선 환경과 이렇게 마주쳐 보면 그게 마주침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서 맞아야 될 침이 그런 침은 그만 맞으시고 이제 마주침을 맞으시면 마주침, 마주침. 네, 마주침을 맞으시면 이제 깨우침, 뭐 니우침, 가르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진짜 1시간, 2시간 같이 옆에 말씀하신 걸 들으면, 예,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제 인생에서 많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저는 근데 한 번 있어요, 교수님.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인데, 사실 2학년 때가 제일 기억이 잘 안 나요. 3학년 1학기나 이럴 때. 그런데 제가 왜 학교 다닐 때 신당동에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늘 지나쳤는데, 중앙시장에 한번 신당동에 중앙시장에 그냥 내렸어요, 제가. 내렸어요. 뭐 그냥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냥 시장 통해 그냥 국수도 한번 사 먹어보고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거기 계시는 그 조금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그 이렇게 이쪽 동네에는 어떤 분들 사냐고 여쭤봤는데 또 붙잡혀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 얻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시장이니까 시장에 저는 가끔 내려봐요. 네, 내려보는데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였구나. 1학기가 아니고 2학기 때 제일 기억나는 일이 그거예요. 맞아요. 네, 제일 기억나는. 우연히 내려본 거, 아무 데나 내려본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는 우연성을 좀 많이. 그러니까 우연은 우리가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우연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우연을 계획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오늘 김경일 교수를 위해서 뭔가 우연을 계획하면 당사자는 우연히 만난 거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연을 기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발성과의 그 대책 없는 마주침.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맞네요. 정해진 길, 로드맵, 프로세스, 매뉴얼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가끔씩 그럴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저는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들이 저는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더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신세계로 이끄는 그런 어떤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도 말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정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며 그 가운데서 또 마주치는 그 수많은 우연함이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계기가 되는지도 또 받아들이는 이게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짧은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은 그런 1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 말씀만큼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를 아쉽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이제 불안감과 더불어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잖아요. 누구나 다 절망 속에 또 이렇게 희망을 싹 틔우기도 하지만 제가 우연히 글을 보게 됐어요. 잭 길버트라는 사람이 고집스러운 기쁨 이런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기쁨. 제가 계속 오늘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게 돼요. 원래 저 잘 안 그러는데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겹쳐졌을 때 희망의 종류를 바꾸는 용기가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말고 너가 여기가 절망이라 여기만 그냥 머리 이렇게 바꾸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포기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기쁨을 한번 찾아보면 희망의 종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믿으세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그런 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돼요. 옆에도 문이 그렇구나. 그렇네. 옆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53년 동안 전 이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극심한 불안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종류 이런 걸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 세상은 저거 보기에 절망의 터전보다는 희망의 텃밭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불안감,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생각거리를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정말 오늘 1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의미 있는 첫 방송을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도 멋지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제가 살아가면서요, 가끔씩 제가 형님이라고도 불러도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좋아도 그래도 계속 선 긋는 분들이 있고, 제가 결례할까봐.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나 이분이랑 친해져야지. 친해져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두 번째 만날 때 그냥 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리고 저한테 흔쾌히 그럼 나도 너를 동생이라고 부를게.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그렇게 쉽게 형 동생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앉은 자리에서 대충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참 가까운 그 형님으로 제가 부르는데 제가 왜 그렇게 형님 이렇게 해버렸는지 아시겠죠? 이게 친해지고 싶은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첫 시간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의 첫 라디오. 네. 뭐 저는 정말 나쁜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이제 녹화된 영상 올라간 거 보면 전 계속 하고 웃기만 한 장면이 나오거나 오 하면서 얘기하고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계속 따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지하철 기관사님의 안내 방송을 SNS에서 우연히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과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좋아서 공유하면서 첫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곡대교를 건널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끝을 따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곤 합니다. 아마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고 있는 불빛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줄 모르겠죠. 이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빛을 느껴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공항철도 이임찬 기관사의 안내방송이었습니다. 네,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일요일 밤에 보이는 라디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날 7시에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